안녕하세요. 배우 김여진입니다. 그동안 드라마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딱딱한 스튜디오에 서서 인사를 드리려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18분 남짓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잠시만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랑 얘기 나눈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네요. 투표하실 후보는 다 정하셨습니까? 아마 대략은 다 정하셨을 것도 같은데 혹시 아직 정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잠시 제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트위터라는 걸 하는데요. 팔로워라는 게 있죠. 제가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을 바로 받아보게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화 상자 같은 건데요. 일개 조연 배우 치고는 그래도 팔로워가 꽤 많은 편입니다.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과분하게도 청년 멘토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은 사실 모두 그 청년들과 대화하며 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젊은이들보다는 우리 어르신들, 주부님들이 더 많이 시청할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또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사는지, 선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저를 통해 대신 들어본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과는 그분이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청춘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참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이유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말로만 국민을 외치는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앞에서 굽신거리다가 철만 지나면 국민을 업신여기는 앞뒤 다른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 식상했습니다. 시청률 하나도 안 나오는 상투적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흥미진진한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 그럼 뭐가 달라져야 하냐고요? 기왕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으니 드라마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됐던 이산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정순왕후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산도 그랬지만 우리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되게 비슷한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은 항상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이죠. 반면 주인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쪽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인공은 그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약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사극 뿌리 깊은 나무도 그랬고요. 얼마 전 크게 히트했던 추적자라는 드라마도 그랬습니다. 현대극이라고 해도 사실 그 구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런 주인공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 싸워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다고 해도요. 드라마 마지막 편에 가면 결국은 주인공이 꼭 이기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드라마 속에서만 믿어왔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누군가 나타나 전혀 정치인답지 않은 말투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야 한다고요. 너무나 신선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분이면 우리 정치를 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안철수를 지지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문재인 후보의 찬조 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의 경쟁 상대였던 분을 위해서 말이죠. 후보 단일화되던 그 당시까지 저는 문재인 후보를 전혀 몰랐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라디오 찬조 연설을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걸 좀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문재인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들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살아온 삶을 다큐 드라마 형식으로 엮어 낭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9번에 걸쳐 문재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전 비로소 문재인이란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꿈꾸던 새정치, 안철수 후보를 통해 우리가 꿈꾸던 새정치는 바로 문재인 후보가 꿈꾸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열망하는 새로운 드라마를 현실 정치 속에 이루어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무엇보다 제가 놀라웠던 건 문재인 후보가 지켜온 일관성입니다. 이분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딱 하나의 원칙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차석이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 편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다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 22년간 인권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라디오 찬조 연설 진행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가 잊지 못하는 일화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어느 날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19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고가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요. 해고 이유가 참 기막혔습니다. 결혼을 해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이유를 들어 19명이나 되는 여성을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해고 무효 소송을 내니까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녀들이 특수고용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들의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은 사정이 좀 달랐던 거죠. 사건을 파보니까요. 문제는 단지 이 해고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희롱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골프채로 맞기까지 한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여성들을 다수 복직시키고 성희롱과 인권 유린에 대한 죄까지 모두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문제를 사회 전면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변호사가 처리했던 수많은 노동사건 중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전 이 사건이 문재인 변호사의 삶을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할 때 함께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이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바로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만들어지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찾던 주인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 찬조 연설의 제목대로 살아온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삶을 보면 그분이 바꾸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도우는 나라입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국민을 다스리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할 대상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이상적인가요? 이상적이라서 믿기지 않으시는가요? 드라마 속에서는 의로운 주인공에게 그렇게 열광하면서 막상 현실 속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린 되게 의심하죠. 저 사람 너무 몽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말하는 게 가능하겠어?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전쟁을 겪고 또 굶주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산업화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공기처럼 그 결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러니 어르신들 보시기에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철이 없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 세대를 넘어 너무 커졌습니다. 드라마 속의 정의를 현실 속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멋진 드라마를 선물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올 6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초보 엄마 사정 다 아시죠?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매사가 조마조마하고 또 이 살 얼음판을 딛는 심정이랄까요? 정말 젖 먹든 힘을 다해 젖 먹여가며 키우고 있습니다.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 확실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뉴스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얼마 전 뉴스 속에서 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던 아이, 아파트 CCTV에 찍혀있던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오를 때 저 아이의 심경이 어땠을까? 왜 우리는 아이들을 자꾸만 옥상으로 오르게 하는 걸까? 우리 최소한 이런 세상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 심각하죠. 하지만 그건 어떻게든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망가진 거 이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죽어간 아이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세상만은 다시 오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우리 아이에게만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미래에 제 아이가 살면 좋을 것 같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다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만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제 아이도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요. 저 대륙을 건너서 유럽까지 여행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고비마다 나라에서 힘든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곧 퇴직이 가까워오는데 자녀들은 아직 취직이 안 되고 있고 또 설령 취직을 하더라도 청년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인 문제,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지금 온 나라의 모든 가정이 이런 문제 한두 개쯤은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구조 이젠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갖은 역경을 거치고 나서야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에겐 투표권이 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아닌 함께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이자 감독,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의가 승리하는 멋진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하게 될 투표 한 장의 가격, 혹시 셈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투표 한 장의 가격이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50조쯤 되니까요. 이걸 5년 합치면 1,800조가 되고 다시 이것을 4천만 유권자 수로 나누면 그렇다는 것이죠. 한 장에 4,500만 원. 정말 엄청난 가격입니다. 투표 한 장이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 예산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4,500만 원의 가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도 방갈로르에 사는 김효원 씨는요, 무려 2,000km 거리를 버스로 40시간 동안 달려가 재외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가족은 18시간을 운전해 워싱턴 주까지 찾아가 투표를 했고요. 필리핀에 사는 부부는 무박 2일로 10시간을 꼬박 달려가 투표했습니다.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는 투표소가 없어서 비행기 타고 홍콩까지 가서 투표했습니다. 이분들에 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노고는 아주 적습니다. 오늘 저녁 찾아가야 할 투표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내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귀중한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망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전 딱 하나입니다. 정부를 비판했다고 생업을 잃지 않아도 되는 세상. 대통령도 잘못하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이 투표 한 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분들,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일을 빼앗겨야 했던 정말 많은 분들, 그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희망이 열립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